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운명 같은 인연이 있다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이제 막 50줄에 들어선 남자 한정우입니다. 본래 저는 운명이라거나 인연이라는 말들은 그저 유치한 감상에 젖은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치부하던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토록 확신에 차서 인연의 힘을 믿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 제 나이 40 중반을 넘어서던 시절에 우연히 겪게 된 한 가지 기막힌 일화 때문입니다. 그 일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더 나아가 저희 가족에게까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 모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마치 어제 일인 듯 생생하게 기억나는 당시의 일들과 제게 기적처럼 찾아왔던 그 엄청난 인연에 대해 오늘 용기를 내어 많은 분들께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짧게 요약하자면 그리 넉넉한 형편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봉직하셨지만 어머니와 워낙 어렵게 시작하셨다고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당신의 어린 시절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인지 꽤나 지독한 구두쇠셨습니다. 한겨울에도 난방은커녕 두꺼운 내복과 양말로 버텨야 했고, 학용품 하나를 살 때도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용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학교 준비물이라도 가져가야 하는 날이면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아버지 앞에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저는 나름대로 그런 아버지께 크나큰 불만을 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만화책도 사보고 떡볶이도 사 먹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토록 자식들에게 인색하실까 원망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운동화가 있었는데 차마 아버지께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가 아버지께 된통 혼쭐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쓸 생각 말고 공부나 똑바로 해. 아비가 돈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느냐. 아버지의 불호령은 어린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 마음을 눈치채신 어머니께서는 어느 날 밤 조용히 저를 불러 당신 곁에 앉히시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우야, 아버지가 가끔 너무 자식들한테 박하게 구시는 것 같아. 속상하지? 엄마도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한단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여 주시며 아버지께도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할머니,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마저 네 아버지가 13살 되던 해에 일찍 세상을 뜨셨다는 거. 너도 어렴풋이 알고 있지. 너무나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네 아버지를 동네 어른들이 많이 안쓰러워하셨단다. 그 중에서도 마음씨 좋은 동네 유지 어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덕분에 네 아버지는 어찌어찌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전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단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오빠 동생 사이였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서울로 상경하여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아버지는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 청혼을 하셨고 두 분은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 그토록 큰 도움을 주셨던 그 동네 유지 어른이 그만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 알거지가 된 뒤 병까지 얻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셨답니다. 그때 네 아버지의 충격이 무척이나 컸단다. 언젠가 꼭 돈을 벌어서 그 어른께 은혜를 갚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은인이자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그 양반이 그렇게 순식간에 패가망신하고 돌아가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가뜩이나 가난을 끔찍이 싫어하던 네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더욱더 가난을 두려워하게 된 게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중한 사람도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던 거지. 그래서 돈 한 푼 허투루 쓰는 것을 죄악처럼 여기게 된 것이고,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어찌 너희와 다른 사람이겠니? 어떻게 그렇게 약한 마음 하나 없이 강하게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너도 이제 철들 나이가 되었으니 네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너도 잘 알잖니? 네 아버지 마음은 참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비록 가족들에게는 지독한 구두쇠처럼 보일지 몰라도 남몰래 소액이나마 결식아동이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해오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과거 자신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밤 어머니와의 대화는 17해를 살도록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많은 새로운 면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토록 아끼고 모은 돈을 이름도 모르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고 계신다는 사실에 아버지가 무척이나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 가졌던 불만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버지의 뜻을 군말 없이 따르며 살았습니다. 형과 여동생이 아버지의 절약 정신에 대해 투덜거릴 때면 나중에 너희들이 벌어서 마음껏 써 하며 아버지 대신 동생들을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제가 아버지의 숨겨진 사연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신 아버지는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를 불러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처음으로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정우야. 아비가 그동안 이 구두소에 애비 밑에서 너희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내 이야기를 알고 이 아비를 이해해 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아버지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부자 아버지보다 아낀 돈을 선한 곳에 쓸 줄 아는 지금의 제 아버지가 훨씬 더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제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길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당신의 힘겨웠던 경험들을 자식들에게 너무 강요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드셨다고도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게 부자 부치끼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후 아버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절약을 강요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다 큰 자식들에게 가끔 용돈을 챙겨주시며 늘 미안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오랜 시간 만난 남자친구와 가장 먼저 결혼한 막내 여동생을 시작으로 우리 3남매는 나이의 역순으로 차례차례 결혼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40을 바라보는 나이 38배 가장 늦게 결혼한 것은 장남인 저였습니다. 28이라는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우리 3남매의 결혼식을 모두 보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이미 공무원에서 은퇴하신 아버지는 제 결혼식 전날 밤 먼저 떠난 아내 생각에 밤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5 식구가 복닥거리며 살던 넓은 집에 자식들이 하나둘 떠나가더니 내일이면 이제 정말 나만 홀로 남게 되는구나. 당신과 내가 자식들 다 결혼시키면 둘이서 화분이나 가꾸며 오순도순 살자고 약속했었는데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나도 보고 싶소. 홀로 남겨진 아버지의 등이 그날따라 유독 작고 외로워 보여 저는 그런 아버지의 등을 말없이 끌어안고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와 외로움을 저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내 최은서는 고맙게도 결혼 후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자고 먼저 말을 꺼내주었지만 아버지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70도 안 된 팔팔한 중년인데
벌써부터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되기는 싫다. 내가 집이 없느냐, 돈이 없느냐. 앞으로 등산 모임도 나가고 서예 학원도 다니면서 나 혼자 유유자적하게 취미생활 즐기면서 살 것이다. 괜히 애꿎은 내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지 마라.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 제안을 먼저 해준 아내를 아버지는 무척이나 예뻐하셨습니다. 그래도 홀로 남으신 아버지가 늘 마음에 걸렸던 터라 지방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는 형이나 여동생과는 달리 저와 아내는 아버지 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매일같이 아버지 댁을 드나들며 아버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 녀석들 좀 띄엄띄엄 오라니까. 이거 봐라, 우리 예나가 날 얼마나 자주 봤으면 이제 할미할비보다 이 할애비 품에만 안겨 있으려고 하잖니. 아버지는 말로는 괜히 툴툴대시면서도 할아버지를 유난히 따르던 저희 딸 예나를 품에 안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셨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너무 자기 옆에만 끼고 사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저희 처가댁에 좋은 선물들을 이것저것 챙겨 보내시기도 하셨죠. 멀리 대구에 사시던 장인 장모님께서는 우리 딸이 시댁에서 사랑받는 며느리가 된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놓이고 좋다고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도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급을 하고 있었고 가정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니 제 인생은 그야말로 큰 걱정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47살이 되던 어느 가을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바로 그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중마고우의 늦둥이 여동생 결혼식에 초대받아 고속버스를 타고 원주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회포를 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서울로 돌아오는 마지막 버스에 겨우 몸을 실었을 때는 이미 밤이 꽤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피곤함에 버스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깨니 어느덧 버스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내 지갑 어디 갔지? 아까 분명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놨었는데. 서울로 돌아와 집에 도착해서야 저는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터미널까지 저를 데리러 왔던 아내의 차 안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제가 터미널에 내려서 물을 한 병 살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제가 외투를 벗어 손에 들고 다니다가 어딘가에 흘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 터미널에 다시 가서 지갑을 찾아보겠다고 여보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누가 발견했으면 분실물 센터 같은데 맡겨주지 않았을까요? 일단 좀 기다려봐요. 아내는 밤늦은 시간에 다시 터미널로 가겠다는 저를 말렸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누가 그냥 주워가면 어떡해. 그 지갑 장모님께서 지난번 내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잖아. 가죽도 좋은 거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서 내가 얼마나 아끼던 건데.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 나 잠깐만 다녀올게. 저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마음에 옷을 다시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분실물 센터부터 찾아갔지만 안타깝게도 제 지갑과 비슷한 분실물은 들어온 것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터미널 구석구석을 헤매며 지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앉았던 의자 밑이나 물을 샀던 편의점 근처에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넓은 터미널에서 한번 잃어버린 지갑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사막에서 반을 찾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터미널 안을 배회하며 애를 태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대합실 한쪽 구석에서 제 것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갈색 가죽 지갑을 손에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 마른 체구의 할아버지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어르신, 혹시 그 지갑 어르신 물건이실까요? 제가 아까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제 지갑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자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이내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아이고, 이 지갑 주인이 바로 사장님이셨구먼요. 한번 확인해 보셔요. 할아버지의 말투에는 충청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신분증과 카드, 그리고 얼마간의 현금까지 모두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제 지갑이 틀림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지갑이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할아버지께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허허, 다행이구먼요. 여기서 이 지갑 주인 찾으시려고 제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주름진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냥 터미널 직원분들께 맡기셔도 괜찮으셨을 텐데. 아무튼 덕분에 무사히 찾았습니다. 저는 사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제게 사장님, 사실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시며 고개를 푹 숙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한 제게 거의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5살짜리 손주 녀석이 지금 이틀째 굶고 있어서요. 제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울고불고 보채는 바람에 그만 이 지갑에서 사장님 돈 2,000원을 멋대로 빼서 저기 앞에 있는 가게에서 라면 2봉지를 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손주 녀석이 아무것도 못 먹고 굶는 걸 보니 제가 그만 눈이 뒤집혀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그렁그렁한 눈망울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제가 원래 폐지랑 공병을 주어서 그걸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어제 그제 제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 통일을 못했지 뭐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터미널 근처까지 나와서 폐지를 줍다가 사장님 지갑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독 눈에 보이는 폐지가 하나도 없어서 허탕을 치고 그냥 집에 돌아갈까봐 덜컥 겁이 났지 뭐유. 그러다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을 보고 그만 순간적으로 나쁜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연락처라도 주시면 제가 그 돈은 반드시 꼭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하며 연신 고개를 조아리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는 정말로 라면 2봉지가 초라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 구겨진 라면 봉지를 보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사정이 얼마나 힘들고 절박했으면 남의 지갑에서 돈을 꺼낼 생각까지 하셨을까. 연세도 저희 아버지와 비슷하시거나 혹은 더 많아 보이시는 그런 분의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다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무언가 알 수 없는 책임감 같은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할아버지의 기구한 사연과 눈물 어린 고백 앞에서 저는 차마 그 2,000원을 돌려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지갑을 찾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힘겨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고민해야 했던 그분의 절박함에 대한 연민만이 가슴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제 지갑 찾아주신 사례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2,000원은 괜찮습니다. 안 갚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제 지갑을 온전히 찾아주셨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걸로 손주 맛있는 거라도 사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마치 불에라도 댄 듯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어찌 감히 이런 큰 돈을 받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사장님 지갑 찾아드린 건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었는걸요. 그리고 그 2,000원은 제가 꼭 일해서 갚겠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제 호의를 사양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폐지를 줍지 못하면 내일은 또다시 굶으셔야 하는 걸까? 반찬이 아닌 라면을 산 것을 보면 집에 쌀도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 같은데, 할아버지께서 제게서 멀어져가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정말 오만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할아버지를 보내드리면 분명 오늘 밤 편히 잠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다시 할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저보다 걸음이 느리셨던 할아버지는 다행히 얼마 가지 못하고 터미널 출구 근처에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할아버지를 부르며 다가가 그분의 팔을 붙잡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댁에 쌀이 다 떨어지신 건가요?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 며칠 전에 다 떨어져서. 그렁그렁한 눈으로 간신히 대답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시면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댁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감사의 보답으로 쌀이라도 좀 사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돈은 안 받으신다고 하시니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장님. 정말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할아버지는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어린 손주가 먹기에는 아무래도 밀가루보다는 쌀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쌀자루가 무거우니 근처 마트에서 같이 사서 제가 직접 댁까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할아버지께서 거절하실까 싶어 거의 방황제로 할아버지의 팔을 이끌고 제 차가 주차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장의 폐지가 위태롭게 올려진 낡은 철제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저를 따라오셨습니다. 근처 대형 마트에 들러 가장 좋은 쌀 한 포대와 약간의 밑반찬 거리, 그리고 손주가 좋아할 만한 과자 몇 봉지를 함께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할아버지는 연신 이렇게 신세져도 될지 모르겠다며 제게 미안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할아버지와 함께 채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터미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차가 겨우 한 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고 가파른 골목길 안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탈길 경사까지 심해서 저는 이 연로하신 어르신이 그동안 어떻게 이 길을 오르내리며 쌀이며 생필품들을 사다 나르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덕배기 골목골목을 힘겹게 지나 도착한 할아버지 댁은 지은 지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아주 낡고 허름한 빌라의 지하층이었습니다. 해가 잘 들지 않는 음침한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운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따라 녹슨 철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사장님. 쌀은 그냥 여기 아무데나 놓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가녀린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고작 한 칸짜리 어른 두세 명이 누우면 꽉 찰 것 같은 그 좁고 낡은 단칸방에는 놀랍게도 창문 하나 제대로 나 있지 않았습니다. 사방 벽과 천장에는 검은 곰팡이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흉측하게 피어 있었고, 방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퀴퀴하고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곳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깊은 동굴 속처럼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게다가 그 방에 있는 사람은 제가 터미널에서 보았던 그 삐쩍 마르다 못해 거의 뼈밖에 남아있지 않던 할아버지의 손주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 빛바랜 담요 한 장이 깔린 자리에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아니, 어쩌면 저와 비슷한 또래일지도 모르는 남자 한 명이 할아버지의 손주와 마찬가지로 앙상하게 마른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고개 한번 들어보지 않는 것을 보니 어디가 몹시 아픈 사람 같았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를 보고 할아버지는 민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제 손주 지우고, 저기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은 우리 손주 애비이자 제 둘째 아들입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제 아들은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는 그 무서운 루게릭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벌써 병에 걸린 지 3년째인데 그동안 병원비로 쓸만한 돈은 이미 다 바닥이 나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도 없어서 집으로 데려와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신세입니다. 루게릭병. 한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병명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그 끔찍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그것도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루게릭병 환자들은 보통 병이 발병하고 3, 4년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이제는 혼자서는 거의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합니다. 조금 있으면 음식도 제대로 씹어 넘기지 못하게 되어서 코에 줄을 연결해서 유동식을 먹여야 할 것 같다는데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며 방 안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부엌으로 보이는 작은 공간으로 물을 뜨러간 사이 할아버지의 손자 지우는 제대로 먹지 못해 힘이 없는 와중에도 저를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습니다. 안녕, 나는 박형배라고 해. 지우 할아버지께 작은 도움을 좀 받았거든.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쌀을 사온 거야. 우리 지우는 이름이 뭐니? 저는 강지우예요. 5살이에요. 아이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와, 할아버지, 우리 이제 드디어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너무너무 배고파요. 지우는 물을 떠가지고 돌아온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르신, 제 물은 괜찮으니까 우선 지우 밥부터 먹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할아버지는 아차차 하시며 제게 물컵을 건네고는 후다닥 쌀을 씻어 낡은 정이밥솥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다시 앉아 밥 먹을 생각에 한껏 들떠있는
손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치 변명이라도 하듯 힘겨운 속사정을 구구절절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기구해서 듣는 내내 제 가슴을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를 풀어내듯 힘겹고 고단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때로는 울먹이며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는 꼴이 영 엉망이지요, 사장님. 그래도 이 단칸방이라도 없었으면 우리 세 식구 길바닥에 나앉아 찬 이슬 맞으며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실례지만 지우 어머님은 어디에 계신지요? 하고 여쭈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에휴, 그년 생각하면 지금도 울화통이 터져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몹쓸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자마자 그때 겨우 2살이었던 우리 지우까지 버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지 뭐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있던 폐물이며 통장에 있던 돈까지 싹 다 챙겨서 말입니다. 핏덩이 같은 제 자식 버리고 도망간 것도 괘씸한데 병든 남편 병수발하기는커녕 있던 돈까지 다 훔쳐 달아났으니 그녀는 사람도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아들은 그렇게 아내에게 버림받은 후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투자했던 주식마저 폭락하여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저는 작은 양복점을 하나 운영했었는데 몇 년 전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도가 나버렸지 뭐요. 그때 이미 가진 건 빚밖에 없는 신세였는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마지막 남은 전셋집까지 빼서 아들놈 병원비 대고 손주 녀석 키우고 생활비까지 하려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결국 이 지하 단칸방으로 아들하고 손주 녀석 데리고 흘러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 집 뺀 돈이라고 해봤자 빚 갚고 나니 정말 쥐꼬리만큼도 안 남았지만요.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할아버지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생계수단은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주워 모으는 폐지와 공병뿐이었습니다. 버는 사람이라고는 파지나 줍고 공병이나 모으는 이 늙은이 하나뿐이니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도 전부 바닥이 나버렸고 아들놈 병원비는커녕 당장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도 병원에서 퇴원시킬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은 그저 하루 벌어 하루 간신히 연명하며 언제 방세가 밀려 쫓겨날지 모르는 파리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신세입니다. 할아버지는 당신 옆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아들을 두고 폐지를 주우러 나갈 때면 혹시라도 그 사이에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늘 걱정이 한가득이라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기구한 사연을 듣는 내내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오신 모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져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다른 자식분들은 없으신 건가요? 제가 어렵게 묻자 할아버지는 더욱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 아내도 일찍 가고 저놈 위로 있던 큰아들 녀석도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병으로 일찍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제 팔자가 참 박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만 빼고 다른 가족들은 하나같이 줄줄이 하늘로 먼저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나마 남은 이 작은 놈이라도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길 바랐는데 지금 저런 꼴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에휴, 제 심정이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까지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 어린 손주 녀석만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될 텐데 그것도 너무나 걱정이고요. 주름진 손등으로 눈물을 쓱쓱 훔치신 할아버지는 오늘 처음 만난 제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다며 민망한 듯 멋쩍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할아버지 등 뒤에 소리 없이 누워있던 할아버지 아드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저의 대화를 모두 듣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제 시선을 눈치챈 할아버지는 황급히 몸을 돌려 아들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 병이 정말 무서운 게 몸은 이렇게 산송장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데 저 속에 있는 의식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또렷하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 지금 제 말도 손주 녀석 말도 다 알아듣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41밖에 안 된 젊은 것이 얼마나 괴롭고 원통할까요? 물기 섞인 할아버지의 말씀에 참고 있던 제 눈물도 결국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던 지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지우는 나중에 커서 꿈이 뭐예요? 그러자 아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더 이상 안 아프고 할아버지가 늙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우 꿈이에요. 그리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계속 아파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늙어서 돌아가시면 저는 이 세상에 혼자 남으니까요. 고작 5살 된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질 것을 두려워하는 그 작은 아이의 절박한 외침에 저는 결국 왈칵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남몰래 기부와 후원을 이어오셨던 아버지를 본받아 오늘부터 제가 이 불쌍한 할아버지 가족을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어르신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어르신과 가족분들을 좀 후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토끼 눈이 되셨습니다. 예, 아니 사장님, 이렇게 쌀까지 사다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후원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희 아버지께서 늘 그러셨어요. 사람 사정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어려워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나중에 내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돈을 아끼지 말라고요. 어르신, 우선 지우랑 아프신 아드님은 굶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미력 하나마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힘내봐요. 제 진심 어린 말에 할아버지는 결국 제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거칠고 주름진 손에서 느껴지는 그 뜨거운 눈물의 온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소리 없이 누워있던 할아버지의 아드님도 마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듯 아주 천천히 힘겹게 입을 뻐끔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터미널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그들을 후원하고 싶다는 제 말을 들은 아내는 여보, 정말 기특한 생각했네.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하며 저를 따뜻하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 터미널에 떨어뜨린 당신 지갑으로 마침 도움이 절실했던 그 어르신을 만나게 되다니 말이야. 어쩌면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지도 몰라. 아내의 말처럼 어쩌면 이것은 정말 운명적인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할아버지께 많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태드렸고 쌀과 음식 그리고 지우의 옷가지 등을 사다 드리며 그분들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아내도 직접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들고 몇 번이나 저와 함께 할아버지 댁에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알고 지내며 후원을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날을 잡고 할아버지 댁의 곰팡이를 전부 닦아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지하방에 저렇게 시커먼 곰팡이가 가득하면 가족분들 호흡기에 정말 안 좋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형배군,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매번 신세만 져서 어쩌나. 어느덧 제게 말을 편하게 놓으시던 할아버지는 제가 사온 과일을 정성껏 씻어 내어주시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우는 자기 아빠 옆에 누워 단잠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사소한 잡담을 나누던 중 저는 그날 아주 놀라우나니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자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참 궁금하구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세요. 비록 어머니는 제가 28살 때 일찍 돌아가셨지만요. 그래, 그럼 부친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올해로 75이십니다. 허허, 나랑 동갑이구먼. 그래, 고향은 어디시오? 자넨 원래 서울 사람인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충청도 논산 분들이세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자네, 혹시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 어머니는 임향자 옥자 되시고 아버지는 박장자 식자 되십니다. 박장식, 제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되물으셨습니다. 박장식이라고 장식이가 자네 부친이라고.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의 고향 친구분이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며 형제처럼 허물없이 지냈던 둘도 없는 절친한 사이였다고 하시면서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또 있을꼬.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두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한 감격과 놀라움이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자네가 바로 그 장식이 아들이었단 말인가? 아이고, 이럴 수가. 할아버지는 제가 바로 아버지의 고향 친구이자 한때는 같은 동네에서 형제처럼 자랐던 그 박장식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저희 어머니의 얼굴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니까 확실히 재수씨랑 자네 부친 얼굴이 보이는구먼. 세상에 이렇게 신기할 때가 있나. 자네가 바로 그 장식이 아들이었다니. 그런데 자네 모친은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가? 그 재수씨도 참으로 곱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자네 부친은 끝까지 공무원 생활 잘 마치고 퇴직하신 게가 지금은 건강하시고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 할아버지의 표정만 봐도 그분이 지금 얼마나 큰 감동과 그리움에 젖어 계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고향 논산과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아련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떠올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 또한 두 분의 이 기막힌 인연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지 못하고 곧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정우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부터 후원해드리고 있는 그 어르신 얘기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고 말고. 그런데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름이 아니라 그 어르신 고향이 논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함은 강봉자 안자 되신대요. 혹시 아버지 아시는 분인가 해서요. 아버지를 아신다고 아버지 고향 친구분이시라고 하시던데 정말 두 분이 친구가 맞으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막히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그 영감이 강봉간이라고 자네. 확실한 게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는 거 보니까 정말 두 분이 친구가 맞으신가 보네요. 와, 아버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신기한 일이 다 있네요.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아버지 제가 두 분께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싶은데 그럼 당연히 시간이야 내야지. 내고 말고 아니다. 그럴 것 없다. 내 지금 당장 본관이 그 친구 녀석을 만나러 가야겠다. 너 지금 그 집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라고 해봤지어서 나 좀 데리고 그 집으로 다시 가자. 어서. 정말 절친한 사이였는지 아버지는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도 못하시고 곧장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셔야겠다고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차를 돌려 아버지를 모시고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미리 전화로 아버지께서 지금 만나러 오고 계시다고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 역시 잠시 망설이시는 듯했지만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도 어서 빨리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후 할아버지의 지하 단칸방. 드디어 수십 년 만에 재회하게 된 두 분은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서로를 얼싸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음부터 터뜨리셨습니다. 장씨가 이게 얼마만이냐 이 사람아. 아직 이렇게 정정하면 진작에 나를 찾아왔어야지. 본관이 이 친구야. 내가 자네를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아는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더니 지금 사는 꼴이 이게 다 뭔가. 내 자네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도왔을 것 아닌가. 할아버지 댁으로 올라오는 내내 그 험한 지형을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던 아버지는 오랜 친구의 초라한 행색과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을 보자마자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시고 할아버지의 등을 마구 두드리며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겨우 진정을 되찾으신 두 분은 서로의 손을 꼭 마주잡고 그동안 밀리고 밀렸던 세월의 이야기들을 밤늦도록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께 얼마나 각별하고 소중한 친구였는지, 그리고 두 분의 인연이 얼마나 깊고 질긴 것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네 사는 내용은 우리 정우 녀석한테 대강 들었네. 그게 자네 이야기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난 그저 안타까운 사연이라고만 생각했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벌써 46년 전이구먼. 아버지의 눈가에는 다시금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너 이 아버지가 어릴 적에 동네 유지 어른께 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 기억하지, 내 아버지? 물론 기억하고 말고요.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신 이 본관이 내 작은아버지의 아버지셨다. 저는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본관이 아버님은 우리 동네에서 땅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셨고 시의원까지 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지.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무조건 두 팔 걷어붙이고 제일 먼저 나서서 돕던 분이셨어. 일찍이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고아가 된 내가 밥이라도 굶지 않고 학교라도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건 다 그분 덕분이었단다. 어디 그뿐인 줄 아니,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일자리를 찾고 공무원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본관이 이 친구를 통해서 몰래
월세방 월세도 내주시고 곧이 뒷바라지까지 다 해주신 분이 바로 이 친구 아버님이셨어. 만약 이 친구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를 평생 도와주셨던 그 은인이 바로 할아버지의 아버지셨다니. 이보다 더 기막힌 우연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가난하고 볼품없던 나를 아무런 편견 없이 가장 친한 친구로 사귀어주었지. 우리는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형제처럼 지냈어. 그런데 그때 우리 본관이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겨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힘겹게 아버지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 그때 우리 아버지가 처음 시의원을 지내신 뒤로는 번번이 낙선하시면서도 계속 선거 자금에 전 재산을 다 쏟아부으시는 바람에 결국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지 뭔가. 그때가 내가 자네보다 먼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그리고 이듬해, 또 그 이듬해에 연이어 충격을 받으신 내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면서 내가 그때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했는지 자네도 잘 기억하지 않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집 자식이 자네가 아니라 나인 줄 알았을 정도였으니 두 분의 대화를 통해 저는 그동안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었던 아버지 과거사에 나머지 조각들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갑자기 망해버렸다는 그 유지 어른이 바로 할아버지의 아버지셨고 그 일로 인해 할아버지 가족 역시 크나큰 시련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모두 잃은 본관이 이 친구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겠다며 1년 뒤에 갑자기 말레이시아로 훌쩍 떠나버렸네. 그때는 지금처럼 국제전화가 흔하거나 싸지도 않아서 자주 통화를 할 수도 없었어. 그런데 이 친구가 31살 되던 해에 거기서 한국인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는 연락을 끝으로 그 뒤로는 통소식이 끊겨버렸지 뭔가. 나도 내 살기 바빠서 잠시 잊고 살다가 문득 생각나서 수소문해서 전화해보니까 이미 없는 번호라고 하고 그 뒤로 혹시 한국에 들어왔나 싶어 동창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자네 소식을 물어봤는지 모른다네. 그런데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웠지. 대체 한국에는 언제 들어온 것이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재수 씨랑 큰아들도 일찍 잃었다면서. 자세하게 말 좀 해보게, 이 사람아. 그리고 왜 나한테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것인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다그침에 고개를 떨구고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작은 한숨과 함께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제가 이미 들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별거 없네 장식이. 자네 아들 전구한테 들은 게 전부일세. 말레이시아에서 아내 만나 이사 한번 갔는데 그 뒤로는 정말이지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자네한테 연락할 생각조차 못했네. 그때 전화번호도 한번 바뀌는 바람에 자네도 나랑 연락이 연경 끊겼던 게지. 그런데 결혼한 지 고작 10년 만에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하던 사업까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니 사람이 정말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구먼. 그래서 아내 죽고 3년 뒤에 큰아들 녀석 데리고 한국으로 도망치듯 들어왔는데 그때 또 우리 큰아들이 그만 빗길에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지 뭔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아내가 죽은 것도 애가 죽은 것도 전부 다 내 탓인 것만 같았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게다가 집도 사업도 가진 것 하나 없이 전부 망해버렸으니 이런 망가지고 초라한 꼴로 날 아는 사람들 앞에, 특히 자네 앞에 도저히 나타날 용기가 나지 않았네. 그래서 고향에도 가지 않고 자네에게도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던 걸세. 그 뒤로 겨우 빚내서 다시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차려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나앉고 말았다가 결국 지금에 이르게 된 거라네. 사연을 전부 들으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오열하며 할아버지의 앙상한 어깨를 부여잡고 함께 우셨습니다. 휴, 이 친구야. 마음이 힘들수록 나를 더 찾았어야지. 우리 사이에 그깟 자존심이 다 뭔가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할 것 아닌가. 그 건강하던 친구가 어쩌다 이렇게 온몸에 뼈밖에 남지 않았는가.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미련한 친구야. 아버지의 울부짖음은 그 좁은 지하 단칸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멀뚱멀뚱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던 지우를 한번 꼭 껴안으시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던 할아버지의 아들 수연 씨의 손까지 한번 꽉 잡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연이라는 게 참으로 대단하구먼. 내가 자네 아들 지갑을 길에서 줍고 그깟 2,000원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자네 아들이 내 이런 딱한 사정을 어찌 알고 도왔겠는가. 애초에 정우 그 녀석이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난 아마 죽을 때까지 자네와 다시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네. 이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라도 자네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좋네. 난 그거면 됐네. 이렇게 자네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나는 더는 아무런 원이 없네.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손바닥으로 훔치시고는 방 안을 천천히 쓱 둘러보시더니 이내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관이 자네 당장 이사갈 준비하게 뭐라고? 아니, 장식이 자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되물으셨습니다. 내 평생 자네 부친께 입은 그 크나큰 은혜를 갚지 못한 것이 내 가슴 속에 커다란 한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걸 이제야 자네에게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 같네. 난 퇴직하고 자식들 셋 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느라 가진 돈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네와 자네 식구들 정도는 내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네. 이런 끔찍한 곳에 더 이상 살다가는 멀쩡한 사람도 골병 들어서 죽어나갈 게야. 내가 당장 집부터 알아볼 테니 창문 있고 햇볕 잘 드는 사람, 사는 집으로 이사부터 가세. 안일세 장식이 절대 그럴 수 없네. 지금 내가 자네 아들 정구에게 지고 있는 빚만 해도 마음이 늘 무거운데 내가 어떻게 자네에게 그런 큰 도움까지 받는단 말인가. 난 이러려고 자네를 만난 것이 안일세 할아버지는 완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자존심일랑은 저기 개나 줘버리게 삐쩍 마른 자네 손주 녀석 얼굴도 안 보이는가. 안 그래도 아픈 자네 아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참인가. 나는 자네 부친 덕분에 지금껏 사람답게 살아오고 있는 사람일세. 그분 덕분에 내가 밥이라도 굶지 않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번듯하게 공무원까지 될 수 있었어. 그러니 내가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자네 아버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늘 같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일세. 내 말 듣겠나? 알았나?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본관이 이 친구야. 아버지의 진심 어린 호소에 할아버지는 결국 아버지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할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며 그동안 홀로 힘겹게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함께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에게 작은 전셋집을 하나 구해주셨습니다. 비록 크고 화려한 집은 아니었지만 햇볕이 잘 들고 창문 너머로 작은 공원까지 보이는 깨끗하고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할아버지 가족의 이사를 손수 도왔습니다. 비록 가진 돈이 많이는 없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들 수연 씨를 값비싼 요양병원에 보내드리지는 못하셨지만 대신 할아버지께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매달 생활비를 넉넉히 보내드리고 거의 매일같이 할아버지 댁에 찾아가 지우를 돌봐주고 수연 씨의 간병을 도와주셨습니다. 두 분 댁이 모두 저희 집 근처였던 터라 저와 아내도 예전처럼 자주 할아버지 댁을 찾아뵙고 여전히 할아버지를 후원했습니다. 에휴, 이제는 산소 호흡기로 겨우 숨만 연명하고 코에 연결한 호스로 죽이나 겨우 넘겨야 하는 이놈 심정은 얼마나 찢어질꼬. 자넨 좀 어떤가 장식이. 매일같이 이놈 병수 바라느라 심신이 많이 힘들지. 할아버지는 수척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며 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네. 여기는 공기도 깨끗하고 불안하게 아들 녀석 곁을 비우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지우랑 아들 녀석 굶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그게 너무나 좋다네. 게다가 자네가 이렇게 매일같이 와서 나를 도와주니 힘들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네. 이게 다 자네랑 자네 아들 정우 덕분일세. 이 은혜 내 죽어서도 절대 잊지 않겠네. 사람 참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무섭게 왜 자꾸 죽는다는 말을 하나. 우리가 오래도록 못 보고 산 만큼 앞으로 오래오래 나랑 같이 살다가 가세. 그리고 수연아, 너도 마찬가지다. 제발 덜 아프게 우리 곁에 오래도록 머물러 주렴. 너까지 떠나면 내 아버지 역장이 얼마나 더 무너지겠느냐. 아버지께서는 늘 할아버지 아드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간절한 응원의 말씀을 건네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아버지의 아들 수연 씨는 결국 그 전셋집으로 이사한 지 2년 만에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유고를 납골당에 모시던 날 할아버지는 하염없는 눈물로 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수연아, 내 아들아, 마지막까지 유언 하나 제대로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괴롭고 원통했을꼬. 이 애비가 너무나 못나서 널 더 편안하게 보살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이제 그곳에 가서는 아프지 말고 두 다리로 마음껏 뛰어다니고 큰 소리로 웃기도 하면서 부디 행복하게 잘 살거라. 내 엄마랑 우리 큰놈한테도 안부 꼭 전해주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아들아. 할아버지는 끝내 무릎을 꿇고 바닥으로 눈물을 뚝뚝 떨구셨고 어린 지우는 허리를 숙여 그런 자기 할아버지를 작은 두 팔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지우가 옆에 있잖아요. 아빠, 이제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에 꼭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서 또 저희 아빠가 되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빠. 고작 7살 된 어린아이의 그 애절한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아버지와 저, 그리고 아내까지 모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후 할아버지는 지우와 함께 저희 아버지 댁으로 들어와 살게 되셨습니다. 아드님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이렇게 먼저 말씀을 꺼내셨거든요. 봉간이 자네, 그동안 애 많이 썼네. 그리고 이제 자네 지우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것 어떻겠는가. 나도 그렇고 자네도 그렇고 이제 살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을 텐데 남은 인생이나마 서로 의지하고 외롭지 않게 함께 달래세.
무엇보다 나랑 같이 살면 우리 지우가 덜 외로울 것 아닌가. 만약 자네가 나보다 먼저 가게 된다면 내가 지우를 책임지고 돌봐줄 수도 있고 말이야. 지우야, 이 할아버지랑 같이 살래. 이 할아버지가 장난감 많이 사줄게. 그렇게 할아버지와 지우가 저희 아버지 댁으로 이사를 한 후 어르신을 부르던 제 호칭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제 아내 또한 작은 아버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우와 관련된 이유가 컸는데 지우가 저희 아버지를 큰할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호칭을 가지고 두 분 어르신은 가끔 어린아이처럼 티격태격하시기도 했습니다. 야, 장식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너보다 생일도 빠른데 왜 네가 우리 지우 큰할아버지야? 내가 큰할아버지하고 네가 작은할아버지 해. 아, 이 양반이 또 시작이네. 지금 여기 애들 보는데 그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옛날부터 누누이 말했지. 난 우리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그렇지. 원래는 자네보다 생일이 석 달이나 빠르다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나. 증거도 없는데. 아, 자네 지금 은근슬쩍 말 옮긴 거. 내가 다 봤네. 얼른 다시 제자리로 옮기지 못해. 참 여든 다 된 노인네가 눈만 밝아가지고. 그리고 자네 이제 폐지 좀 그만 주우러 다니라니까.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우리 둘이랑 지우까지 셋이 먹고 살 돈은 나한테도 충분히 있어. 자네가 자꾸 그러고 다니면 자식들만 욕먹는 거야. 자식이라니, 내가 손주는 있어도 자식이 어디 있나? 자네 지금 나 놀리는 게야. 왜 없어? 저기 떡하니 있잖나. 우리 정우, 우리 며느리 안 보이는가? 내 자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정도로 나한테나 자네한테 싹싹하게 구는 애들, 요즘엔 친자식이어도 드물어. 허허. 그건 자네 말이 맞지? 알았네, 알았어. 내 더 이상 안 나감세. 두 분은 함께 장기도 두시고 노인정도 같이 다니시며 하루 종일 서로 떨어질 줄을 모르셨습니다. 몇 번은 제가 두 분을 모시고 고향인 논산에 다녀오기도 했죠. 또 두 분은 집안에서 함께 화분도 많이 기르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우보다 3살 많던 저희 딸 예나도 자주 그 집에 데리고 갔고, 가끔 두 분이 며칠씩 여행이라도 가셨을 땐 지우를 저희 집에 데려와 재우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동이었던 두 아이는 마치 친남매처럼 서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물론 가끔은 진짜 친남매처럼 싸우기도 하면서 말이죠. 야, 강지우, 너 또 내 일기장 표지에 낙서했지? 죽을래 메롱, 메롱. 그러게 누가 그렇게 못생긴 고양이 그려진 일기장 가지고 다니래. 너 이리 안 와. 잡히면 진짜 죽어. 특히 평생 아픈 아빠와 힘들어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다소 우울하게 살아왔던 지우는 저희 딸 예나 누나에게 장난치는 일이 너무나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저희 딸의 솜방망이에 두드려 맞으면서도 늘 저희만 보면 저희 딸부터 찾곤 했으니까요. 아저씨, 예나 누나 같이 안 왔어요. 예나 누나 보고 싶은데 오늘 아저씨가 바빠서 누나 못 데리고 왔어. 지우는 예나 누나가 그렇게 좋아. 내 친구들도 좋은데요. 누나는 제 가족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학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비록 저와 아내를 여전히 아저씨와 아줌마라고 부르긴 했지만 지우에게 저희는 모두 소중한 가족이라고 느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지우의 마음이 너무나 예쁘고 고마워 저는 지우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함께 사시다 보니 제 두 동생의 가족들 또한 자연스럽게 작은아버지와 지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동생에게 작은아버지가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나 다름없다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동안 얼굴은 못 뵀어도 형님이랑 아버지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예전에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은 아버님. 내가 뭘 도왔나? 내 아버지께서 도우셨지. 오히려 지금 매일같이 은혜를 입고 있는 건 나일세. 가족들만 모여야 할 명절에 괜히 나랑 우리 손주가 끼어 있어서 혹시 해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에이, 작은 아버님,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사시면 당연히 저희랑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동생들과 재수씨 매제, 그리고 조카들 모두 작은아버지와 지우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노년을 함께 보내시던 작은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산 지 현연 뒤 82살의 나이로 집에서 편안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저는 며칠 전 작은아버지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렸습니다. 요새 자꾸 몸의 기운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살 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네. 작은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지우 다 크는 것도 보고 가셔야죠. 그건 너무 큰 욕심 아니겠나, 정우야. 돌이켜보면 내 아버지가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돌아가신 후로 내 인생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7년 전 터미널에서 널 우연히 만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변했지. 너랑 네 아버지 만난 덕분에 우리 둘째 수연이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눈 감겨 보낼 수 있었고, 우리 지우 저 불쌍한 것을 마음 놓고 맡길 사람이 생겼으니 이제 내가 편안하게 먼저 간 가족들 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정우야, 나 아버지는 나처럼 많이 연로하신 분이다. 그러니 너무나 많은 빚을 진 너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이 염치 없는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되겠니? 무슨 부탁이든 말씀하세요, 작은 아버지. 내가 가면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될 우리 지우, 부디 외면하지 말고 저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잘 좀 보살펴다오.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산 아이인 거 너도 잘 알지 않니? 부탁한다. 정우야, 작은아버지는 정말로 눈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아닌 어린 손주 걱정뿐이던 작은아버지의 그 애틋한 모습이 떠올라 장례식 내내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아버지께서는 저와 아내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 떠나신 후 부쩍 수척해지신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 결연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그리고 얘야, 아내를 부르는 호칭. 너희들 혹시 지우를 정식으로 입양할 생각은 없느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와 아내는 잠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사실 작은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저희 부부는 그 문제에 대해 이미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봉안이 그 친구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고 만약 나까지 이 녀석 곁을 떠나버리면 그 어린 것이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느냐.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안 그래도 아내와 이미 상의했습니다. 저희 지우를 저희 아들로 정식 입양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작은아버지께서도 생전에 제게 지우를 간곡히 부탁하기도 하셨고, 무엇보다 지우는 이미 저희에게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아내가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도 지우를 볼 때마다 자꾸 마음이 짠하고 아팠어요. 아무래도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할 나이니까 더 지우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지우, 저희가 저희 아이로 품겠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이미 말씀드렸고
두 분 모두 기꺼이 찬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예전에 제가 아버님 모시고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갑자기 그 얘긴 왜 꺼내는 게냐? 아버지께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번에 작은 아버님 보내드리면서 저랑 남편이랑 다시 한번 의논해 봤어요. 아무래도 이제는 정말 아버님과 저희가 함께 살 때가 된 것 같다고요. 아버님 연세도 이제 많으신데 혹시라도 혼자 사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시면 저희가 너무나 죄송하고 후회할 것 같아요. 아버님, 제가 며느리로서 시집살이 같은 거 절대 안 시킬 테니까 이젠 저희랑 예나 그리고 지우랑 다 같이 한 집에서 살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아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그저 먼 곳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버지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떠나신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허전하게 느껴지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그날 저희는 지우를 정식으로 입양하기로 결정했고 아버지 댁으로 모두 합가하여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저의 입양 소식을 들은 장인 장모님께서도 그리고 제 두 동생 내외도 모두 정말 잘한 일이라며 저희 부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셋이었던 저희 식구는 5식구가 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올해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지우는 여전히 저희 아버지, 이제는 큰할아버지가 아닌 그냥 할아버지가 되셨죠. 와,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된 저희 딸 예나와는 스스럼 없이 매우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저와 아내에게만큼은 아직 조금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던 저희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되었으니 충분히 어색하고 혼란스러워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조급해하지 않고 지우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저희를 부모로 받아들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기다려주자. 다른 것도 아니고 지우 엄마 아빠가 되는 일인데 난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어. 아내는 언제나처럼 현명하고 따뜻하게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런 지우가 얼마 전 처음으로 저희에게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었답니다. 그날은 주말을 맞아 다 같이 가까운 가평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아직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던 저와 아내에게 방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온 지우가 수줍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날 샌다고 빨리 나오시래요. 지우야, 너 지금 우리한테 엄마 아빠라고 한 거니? 저는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제 말에 지우는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우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고마워서 저와 아내는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 되어준 지우를 그 자리에서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끊임없이 고맙다고 되뇌며 눈물까지 글썽이다가 결국 밖에서 기다리시던 저희 아버지께 아직도 안 나오고 뭐 하는 게냐 하는 호통을 듣기도 했다니까요. 아내와 제가 요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많이 연로하신 장인 장모님께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 예나와 지우가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입니다. 특히 일찍이 친부모와 친할아버지를 모두 잃는 크나큰 아픔을 겪어야 했던 우리 지우가 더 이상 세상의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행복할 수 있도록 저와 아내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좋은 부모가 되어줄 생각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토록 손주 걱정을 하시던 작은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부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히 영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할아버지와의 짧은 인연은 이렇듯 저희 아버지의 수십 년 묵은 그리움과 한을 풀어주었고 저와 아내에게는 더없이 귀엽고 의젓한 아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니 세상에는 정말 이런 운명 같은 인연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더군요.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어쩌면 무심코 스쳐보낼 법한 아주 작은 인연이라도 늘 소중히 여기고 눈여겨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인연이 어쩌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지도 모르는 하늘이 내려준 아주 특별한 선물일 수도 있으니까요.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이제 슬슬 봄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라도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빌며 이만 제 부족한 사연을 마칠까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